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심지어는 최첨단 미사일까지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아주 핵심적인 자원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바로 히토류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인데요. 오늘 그 최전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려고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강력한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거든요. 과연 그 무기가 뭘까요? 놀랍게도요. 그게 무슨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스마트폰, 그 안에 핵심 부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히토류죠. 근데 이 모든 게요, 정치적인 발언 딱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발언 하나가 두 경제 대국 사이에 이렇게 거대한 전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모든 건 202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하면서 그야말로 도화선에 불을 붙였어요. 중국은 이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고요. 곧바로 여행 경보에 수산물 금수 조치로 맞받아쳤죠. 그리고 불과 2달 뒤인 2026년 1월 마침내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정말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무기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도대체 히토류가 뭐길래 이런 난리가 나는 걸까요? 이름만 들으면 희귀한 흙 같잖아요. 근데 사실 히토류가 뭐 땅속에 엄청 드물게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광물에서 17개의 원소를 하나하나 분리해내는 그 정제 과정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화학약품을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생깁니다. 바로 이 더러운 공정, 이것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 생산을 포기해버렸고 그 빈자리를 중국이 제대로 파고든 거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정밀한 진동, 선명한 카메라 렌즈요, 다 히토류 덕분입니다. 전기차의 강력한 모터, 심지어는 나라를 지키는 미사일 유도 장치까지.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에는 히토류가 뛰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대 기술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인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석유와의 비교입니다. 한번 보세요. 석유가 지난 산업시대를 움직이는 연료였다면 히토류는 앞으로 다가올 기술시대를 만드는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태워서 힘을 내고 사라지는 자원이냐, 아니면 그 자체로 기술이 되고 제품 안에 남는 자원이냐, 이건 정말 근본적인 차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원을 어떻게 중국이 거의 독점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요, 수십 년에 걸친 중국의 아주 치밀한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 지배력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착착 진행된 4단계 전략의 결과물이죠. 첫째, 일단 땅에 엄청나게 묻혀 있다는 천운이 따랐고요. 둘째, 이걸 캐는 것부터 최종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나라 안에서 다 해결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셋째, 정부가 일찌감치 이걸 전략 자원으로 콕 집어서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규제는 좀 느슨하게 하면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그냥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80%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호주에서 히토류 원광을 아무리 많이 캐내도 이걸 최종적으로 쓸모있게 만들려면 결국엔 중국 선을 거쳐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병목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막강한 무기를 휘두를 때 일본은 과연 얼마나 취약할까요? 그 딜레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전체 히토류의 60%를 중국에서 가져오는데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전기차 모터 같은 고성능 제품에 꼭 필요한 중히토류입니다. 이 분야는요, 사실상 100% 그냥 전부 다 중국의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바로 일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셈이죠. 만약에 중국의 이 수출 통제가 딱 3개월만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정되는 피해액만 6,600억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6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고요. 일본의 자동차, 전자산업 전체가 그냥 멈춰설 수도 있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쉬운 선택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 우리도 반도체 소재로 맞불을 놓자 하자니 중국의 더 큰 보복이 두렵고,
외교적으로 잘 풀어보자 하자니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국내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거죠. 물론 일본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2010년에도 한번 된통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꾸준히 준비를 해왔어요. 호주 같은 다른 나라로 수입처를 늘리고 자기네 바다에서 직접 채굴도 시도하고 아예 휘토류를 덜 쓰거나 안 쓰는 신기술 개발에도 투자하면서 탈중국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계속해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나라의 싸움이 우리를 포함한 이 전 세계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한 자원안보 전문가가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 쏘아올린 경고탄과도 같다는 거죠. 이 사건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특정 자원이나 기술의 공급망을 통제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는 외교적, 군사적 압박 수단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경제가 안보와 직결되는 새로운 전쟁터가 열린 셈이죠. 히토류가 오늘의 무기였다면 과연 내일의 무기는 무엇이 될까요?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식량? 어쩌면 데이터일지도 모릅니다. 특정 국가가 공급망을 틀어줄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간입니다.